안녕하세요. 맞춤과 선생님들, 그리고 미래의 맞춤과 의사가 되실 우리 의대생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러 맞춤과 교과서, 맞춤 장비 및 감시 챕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정말 임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핵심들만 좀 모아서 같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한 뭐랄까 지식 압축 파일이라고 할까요? 하하,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복잡한 모니터링 장비, 또 막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요, 핵심 원리랑 그 임상적 의미, 이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네네. 단순히 이게 뭐다 아는 걸 넘어서 이게 왜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걸 같이 고민해 보시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바로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시기 모니터링인데요. 이거 정말 애증의 관계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수술 중에 그 ESU, 전기 소작기 쓰면 화면 전체에 노이즈가 그냥 쫙 끼면서 QRS 폐형이 전혀 안 보이는 경우 다들 있으시죠? 아, 네,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그 피겨 36.1에도 잘 나와 있고요. 정말 답답해요. 그게 ESU 아리페트는 그 주파수 대역이 QRS랑 겹치는 데다가 신호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보는 1mV짜리 QRS 신호에 거의 100만 배, 1kV 수준까지 가기도 하니까요. 와, 100만 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필터로는 이걸 완벽하게 걸러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때.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펄스 옥시메트리 파형의 규칙성이라든지 아니면 침습 동맥압 파형 같은 거. 그걸 보면서 심박동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니터를 같이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근 허혈 감시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네. ST 분절 변화, 이게 제일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ST 분절 상승, 그러니까 ST 엘리베이션은 보통 트랜스뮤럴 이스케미아, 관상동맥이 확 막히는 그런 상황을 시사하고요. 네, 급성 폐쇄 같은. 그렇죠. 반대로 ST 디프레션, 분절 하강은 서벤더카라이아 이스케미아, 심내막 아래 쪽 허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하거나 빈맥이 있거나 약물 부하 검사할 때 딱 보이는 전형적인 허혈 소견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ESU 노이즈 때문에 ECG가 잘 안 보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맥압 라인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이 동맥압 측정 자체도 그냥 수축기, 이완기 숫자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요즘은 파형 자체를 분석하는 게 대세죠. 파형 분석이요? 네. 특히 기계환기를 하는 환자에서 수액 반응성을 예측할 때요. 예전에는 CBP나 PAWP 같은 스태틱 지표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다이내믹 프릴로드 지표, 즉 호흡에 따라서 심박 출량이나 맥압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 있잖아요. SVB나 PPV 말씀하시는 거죠? Stroke Volume Variation, Pulse Pressure Variation. 네, 맞습니다. SVB나 PPV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게 요즘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기 중에 Systolic Pressure Variation, SPV라고 하죠. 수축기 혈압 변동폭이 한 7에서 10mm Hg 이상으로 크다. 특히 숨을 내쉴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폭, 이걸 델타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면 이 환자 하이포볼레미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피규어 36.33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파형 변동폭으로 수액 반응성이나 볼륨 상태를 예측하는 거군요. 근데 그 파형 모양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흔하다고요. 그 언더댐프드 시스템 때문에 실제보다 막 혈압이 뾰족하게 치솟았다가 아래로 푹 꺼지는 것처럼 보이는 오버슛 현상 같은 거요. 피겨 36.24, 36.25에 나오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흔하죠. 그럴 땐 패스트 플러시 테스트라고 빠르게 생리식염수를 쭉 흘려보내서 시스템 반응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좋은 건가요? 이상적인 시스템은 압력 파형이 탁 하고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진동이 몇 번 안 생기고 빨리 안정되는 패턴을 보이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요. 말초 동맥압, 예를 들어 요골 동맥 같은 데서 재는 건 중심 동맥압, 대퇴동맥 같은 곳보다 펄스 프레셔, 그러니까 맥압이 더 넓게 나타나요. 말초가 넓게? 네. 그리고 심폐 바이패스 직후에는 오히려 중심 동맥압보다 낮게 측정될 수도 있고요. 피규어 36.30 보시면 비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해석을 좀 달리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위치도 중요하고 시스템 특성도 봐야 하고 동맥압 하나에도 고려할 게 많네요. 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12키.
이건 정말 많이 재는데 해석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CVP,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오해요? CVP 수치 자체가 환자의 혈관 내 볼륨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아, 네. 보통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근데 사실 CVP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 즉 정맥 환류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실제 정맥 환류량은 우리 몸의 평균 순환 충만압이라고 하는 Mean Circulatory Filling Pressure, 줄여서 MCFP라고 하죠. 이건 임상에서 직접 잴 순 없지만 네. 이 MCFP와 CVP 사이의 압력차, 그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MCFP라는 게 보통 CVP보다 한 6에서 8mmHg 정도밖에 안 높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 정도 차이죠. 그러면 CVP가 조금만 변해도 정맥 활류량에는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CVP가 1, 2mmHg만 변해도 혈액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몸의 보상기전이라는 게 워낙 강력해서 혈액량이 한 10%, 심지어 12% 정도 소실되어도 CVP는 정상 범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CVP 숫자 하나만 딸랑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변화 추이, 트렌드를 보고 다른 혈액학 지표들, 예를 들어 혈압, 심박수, 소변량, 또 임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CVP는 단독으로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경근 차단 감시, 근이완 모니터링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보통 TOF, 트레인 오프 4라고 해서 4번 정기 자극 주고 근육 반응 보는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가장 흔하게 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던데요. 네,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TOF 카운트만 보는 건 한계가 명확해요. 어떤 한계죠? 예를 들어 TOF 자극에 근육 반응이 하나도 없는 TOF 카운트 0 상태에서는 근이완이 얼마나 깊은지 이걸 정량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냥 깊다는 것만 아는 거군요. 그렇죠. 또 반대로 4번 자극에 모두 반응하는 TOF 카운트 4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아, 이제 근력 완전 회복됐네.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요? 4번 다 뛰는데. 4번 다 뛰어도 미세한 잔류 근이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페이드가 눈으로는 안 보여도요. 아, 그래서 요즘은 정량적 모니터, 그러니까 뭐 MMG, EMG, AMG 같은 장비를 써서요. 4번째 자극에 대한 첫 번째 자극 반응의 비율, 이걸 TOF 레이쇼라고 하죠. 네, TOF 레이쇼. 이걸 측정해서 이 값이 0.9 이상 되는 것을 완전한 회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0.9예요. 0.9 이상.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근육군마다 근이완제에 대한 민감도랑 회복 속도가 달라요. 피규어 43.2, 43.3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아, 근육마다 다르다고요?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손의 엄지 내전근, 애답터 폴리시스 반응이 돌아왔다고 해서 호흡에 중요한 횡격막이나 성대를 움직이는 후두 근육까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적으로는 횡격막이나 후두 근육이 엄지 근육보다 근이완자의 저항성이 좀 더 크고 회복도 더 빠릅니다. 아, 그럼 엄지 근육 반응만 보면 호흡근 회복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말초신경 자극 반응만 믿고 섣불리 발관했다가 호흡 부전이나 흡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발관과 회복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결국 정량적인 신경근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43.20에 좋은 제안들이 있죠. 와, 오늘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밀러 마취과학의 모니터링 부분을 제대로 훑어봤습니다. 네. ECG 아티팩트 대처법부터 시작해서 동맥압 파형 분석의 깊은 의미, CVP 해석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안전한 근이완 회복을 위한 정량적 모니터링의 필요성까지.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선생님들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더 안전하게 돌보고 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너머에 숨겨진 생리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요즘 보면 펄스 억시메트리를 이용한 PVI,
Path Variability Index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초음파로 심장을 보는 Focused Cardiac Ultrasound 같은 거요. 이런 비침습적이거나 최소 침습적인 혈액학 감시 방법들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발전이 있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폐동맥 크테터, 우리가 흔히 PAC라고 부르는 펄머너리 아테리 캐세터 같은 전통적인 침습적 모니터링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